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채권 시장도 많이 또 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릴 땐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의 기본기 그리고 최근의 방향 같이 한번 배워보실까요?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그 채권 투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관심도가 좀 어때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인원 투자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기가 되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예금의 메리트는 떨어지는 반면에 네. 채권 가격은 업사이드 포텐셜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채권은 좀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속된 말로 채권 개미들이 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채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요인은 한 서너 가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가 채권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 보통은 예금 투자자랑 비교를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인. 그렇죠. 보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금은 너무 나라서 아닌 것 같은데 주식은 좀 무섭고 겁나고 그러면은 사실은 예금과 주식의 중간지대가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채권 투자하는 게 예금보다 매력적이야? 라는 질문이 들 건데 네. 최근에 채권 이자가 그동안 최근 한 1년 동안 예금 금리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았던 측면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가 이제 중앙은행들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경제가 계속 이제 페이스가 떨어지는 슬로우 다운 되면서 매크로가 둔화되는 관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가 둔화된다는 거는 결국은 경제가 둔화가 되면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의 상승 어떤 기대감도 커지는 거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금자들 입장에서 예금은 사실은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다 대상이 되는데 네. 만약에 채권을 투자를 해서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한 10% 낮다. 매매 차익이 10% 낮다면 현재 기준은 이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옛날에는 채권이 참 어려웠잖아요.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너무 어려웠는데 워낙에 요즘 미디어나 정보가 기술이 잘 많다 발달돼 보니까. 있다 보니까 유튜브 보면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채권 시장 전망도 하고 어떻게 가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발달돼 있으니까 개인들도 이제 기관 투자의 전유물인 이제 국채 시장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국제 시장까지도.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매크로라고 표현해 주신 거는 이제 경제 지표, 거시 경제, 네. 경제 성장률 이런 게 둔화가 되고 또 경제가 둔화되다 보니까 금리를 또 인하하게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채권도 강세를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금리 방향이랑 채권 가격이 이제 반대로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많은 분들이 또 항상 헷갈려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투자했던 성과가 좋아지는데 네. 채권하시는 분들은 항상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럼 내 투자한 이후에 내 채권 투자의 어떤 평가 금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궁금하신데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 생각만 전환하시면 되는데 내가 투자한 시점의 금리와 이후에 금리가 시중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4%의 금리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시중 금리가 5% 6% 갔다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가격이 좀 평가 손이 났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산 거는 이제 10년 동안 연 4% 수익을 주는 금리를 주는 이자를 주는 채권인데 다다음에 발행된 거는 6%를 준대. 그럼 사람들이 당연히 6% 주는 채권을 사려고 하지. 굳이 덜 주는 4%짜리 채권을 똑같은 돈 주고는 안 사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내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손실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의 흐름은 기준금리도 인하가 됐고 시중금리도 좀 하락세라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채권 가격도 강세 국면이라고 보면 됩니까? 원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이론적으로.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약간은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 금리와 미국의 보통 시장 금리는 10년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한국과 미국의 10년 시장 금리가 사실은 7월 달부터 한 8월 말까지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네. 반면에 많은 분들이 기대한 미국의 연준이 50bp 한 빅컷을 한 시점에는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최근에 금리가 약간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청취자님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금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책 금리가 있고 시장 금리가 있는데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한 거는 정책 금리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책 금리 인하를 하면 내가 투자했던 시장 금리도 같이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는 그렇게 가는데 근데 우리가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의 좀 캐릭터가 좀 다르다는 걸 좀 영화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정책 금리는 정책 당국에서 결정하는 거고 시장 금리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의 참여자들은 정책 당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먼저 예상을 하죠. 그렇죠. 예상해서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가 연준 금리 인하하기 전에 먼저 금리 쭉 내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는 약간 상승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를 좀 선반영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 이 선반영이 빠지질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의 속도가 참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선반영이 되느냐. 누구나 더 먼저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렇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예측해서 먼저 가서 움직이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우리는 그거 다 예상했지롱 하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채권도 똑같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혼란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채권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라는 표현도 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다들 생기시겠네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약간 빅컷을 했음에 불구하고 금리 미국 기준입니다. 약간 네. 금리가 올라가고 또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차익 실현이 이제 우리가 주식 쪽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는 관점인데 네. 사실은 채권은 차익 실현이 생각만큼 용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론으로는 크게 세 가지죠. 개별 채권, 그리고 채권 ETF, 채권 펀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긴 호흡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살짝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여전히 금리가 내려갈 거로 생각하면 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밟고 가셔야 되고요. 거래 비용이 너무 나오니까 네. 그죠? 사고 파는데 거래 비용이 너무 나온다는 게 그게 있고. 어떤 의미예요? 밟고 간다는 게? 그냥 약간의 금리가 떠서 약간 평가손이 난다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가시라는 겁니다. 버텨라. 그렇죠. 아. 예. 그렇게 가라는 의미고 왜냐하면 이게 개별 채권은 증권사들이 마진을 많이 떼요. 많이 떼기 때문에 수수료 많이 떼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 채권이 마진이 많이 떼서 좀 단기 매매가 좀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단기 비용을 감안하고도 매각 차익이 나와서 던지고 난 다음에 금리가 일정 부분 반등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요 시점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개별 채권은 단기 매매는 좀 지양하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렇게 단기 매매를 해도 되죠. 왜냐하면은 거래 비용 0.3밖에 안 드니까. 그죠? 우리가 0.3%. 그렇죠. 0.3%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한 1년 이상의 호흡으로 보면 현재 레벨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겠구나는 기본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미국에서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어준 것만 봐도 내년은 금리가 더 낮고 내후년은 더 낮아질 거라는 거 이제 연준에서부터 이제 가이드를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청취자님들이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지금 제가 미국 국채 금리를 갖고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한국 국채 금리는 조금 더 다릅니다. 실제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저 개인적으로 한국 국채를 더 많이 투자했고 실제로 거래 금액이나 보유량도 한국 국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국채도
미국의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영향은 받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내의 한국은행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거시경제 측면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은 이번에 미국과 달리 미국 50pp 금리 인하를 했지만 한국은 반대로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하고 있죠. 하지 않고 동결을 한 거죠. 예. 사실은 이게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국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한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을 본다면 미국보다 더 좀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변수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에는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가능성 또는 시장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개연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잡히면 네. 한국은행이 그동안 못 내렸던 것들을 빠르게 내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하.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약간 이제 채권의 차익 실현, 뭐 매매 이것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죠. 인식이 되는데 네. 그 안전자산을 가지고 뭐 단기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도 하네요. 홍명숙님이 아드님이 주로 이제 채권에 투자하신다고 하네요. 전체적으로는 높낮이가 큰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낮은 투자인가요? 그러니까 채권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죠. 기대 수익률도 좀 낮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안전자산이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사회자님한테 말씀드린 예금, 그러니까 채권은 예금과 주식의 중간지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이 나오지만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기대 수익이 좀 떨어질 거고 반대로 주식의 위험 변동성보다는 우리가 지수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채권의 변동성은 주식의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안전하고 예금보다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게 채권인 거죠. 물론 거기서 뭐 강로 들어가서 듀레이션을 길게 하거나 뭐 다양한 채권 투자하는 변수를 논외로 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 지수로 얘기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주식보다는 안전하며 채권 예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의 투자자들이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표현 써주셨는데 뭐 잔존 기간이라든지 채권이 그렇죠. 이제 몇 년물짜리인지 그걸 어떻게 포트폴리오 내에서 섞어서 운영할 것인지 이게 강론으로 디테일에 들어가면 채권 투자 엄청 복잡해지더라고요. 네. 좀 단순하게 몇 가지 우리는 또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네.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채권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블랙록인가요? 이쪽에서는 중기물에 투자할 기회다라는 일단은 단기, 중기, 장기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단기, 중기, 장기가 우리가 일반 국내 채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금 더 이제 빠르죠. 짧고. 그렇죠. 한국 채권 투자자들이 장기 채권이라고 정의하는 거는 보통 20년짜리 만기 20년짜리 이상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30년짜리 채권 이렇게 채권을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얘기했을 때의 장기의 기준은 10년 이상이 장기입니다. 네. 그리고 중기라는 거는 보통 한 1, 2년부터 해서 한 10년 미만 채권이 중기 채권일 거고요. 그리고 한 1, 2년 미만 뭐 채권들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을 구분할 수 있겠죠. 1년 미만. 네. 예.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블랙락에서 아마도 이제 중기 채권 추천한 거는 생각보다 장기 채권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매각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단기와 중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더 있을 여지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금리가 변동이 되면 네. 그 진폭은 장기물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제 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변수도 크고 그러면 금리 인하할 때 장기물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진 않았나요? 네, 그게 가장 일반론이고 기본적인 말씀 맞습니다. 이론적인.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제가 이게 라디오라서 그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보면은 금리라는 거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우상향이죠. 네. 단기 금리는 금리가 낮고 장기 금리는 금리가 높게 형성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준다 생각하면은 만기에 1년 뒤에 상환 받는 거는 한 3% 봐도 되는데 10년 뒤에 상환 받는 건 이 친구가 또 부도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훨 더 금리를 높게 요구할 거잖아요. 돈 내일 바로 줄게 하는 거랑 1년 뒤에 줄게 하는 거랑 10년 뒤에 줄게 하는 거랑 빌려준 사람 입장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고 단기금 낮아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장기 금리가 낮고 단기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인 상황이고요. 그게 최근에 장기간 이어졌죠, 그렇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물론 최근에 많이 해소되었지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 채권 수익이 더 좋으려면 대전제가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단기 금리가 내리는 거와 장기 금리가 내리는 게 동일하게 금리가 내린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까 블랙락도 이렇게 보는 견해는 뭐냐면 금리가 설령 장기 금리 내리더라도 장기 금리 내리는 폭보다 단기 금리 내린 폭이 더 클 거라는 암시입니다. 기존의 장기 금리가 원래는 저 높이 미래 성장할 것까지 반영해서 저 높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기 안 좋을 거 반영해서 저 밑에 있었고 원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거기서 더 내려가지 못하는. 내려가는 가겠지만은 좀 네. 상대적으로 기대한 것보다 덜 내려갈 것이고 단기 금리는 연준 금리와 상당히 민감한 금리니까 같은 폭으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채찍 같은 거죠. 단기 금리는 연준이 이제 손잡이를 잡고 있는 이제 채찍의 손잡이 부분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블랙락이 중기 채권을 얘기했던 이유 연유는 뭐냐면은 금리 변동폭만 얘기하면은 장기보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내릴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채권 가격은 금리 변동폭 곱하기 듀레이션이거든요. 잔존 만기인데 네. 근데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금리는 더 많이 내리겠지만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채권 가격 상승의 폭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럼 선택지가 뭐냐면 중기채죠. 아하,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거. 장기채보다는 금리 좀 더 내릴 거고 또 단기채보다는 잔존 만기가 또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가격 상승 효과는 좀 더 늘 수 있겠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블랙록에서는 중기물이 기회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대표님도 좀 동의를 하시나요? 예,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채권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네. 물론 이제 만기까지 보유를 해서 뭐 매년 이제 쿠폰 이자, 매년 주어지는 이자도 받고 만기 때 이자도 받고 이러면 이제 뭐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0년물 사놨다고 해서 10년 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책실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게 뭐 5년물이라면 네, 10년물이라면 맞아요. 이건 어떻게 판단을 예,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저 개인적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강의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같은 국채지만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의 접근 방식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국채는 완벽하게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10년이든 20년이든 어떤 채권이든 간에 이 채권을 내가 끝까지 들고 가겠다는 전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체력이 한국보다 더 강하죠. 네. 더 강하다는 건 이론적으로 경제 성장이 더 높을 수가 있고 물가도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로 들고 갈수록 시중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즉 정리를 하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켜서 시중 금리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은 계속 그 기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2년, 3년 지날수록 금리가 더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일정 부분 연준 금리 인하에 따른 같이 시중 내려가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경제가 다시 리바운드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금리 떨어졌을 때 그때 딱 차익 실현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네요. 채권은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야 가치가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네. 가장 튼튼하고 우상향하는 그 튼튼한 경제를 갖고 있는 미국은 미국채 장기 투자했다가는 좀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거.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안타깝습니다만 경기가 장기 우하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제 장기 맞습니다. 투자가 가능한. 예.
아, 이게 참 씁쓸한 거네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어떤 단타의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동화하는 일정 부분 시중 금리가 하방 압력이 강할 거니까 그 시점을 뭐 적어도 한 1년 정도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우리 차익 실현을 하기를 권하고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향후 한 1년간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시중 금리 내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 채권은 뭐냐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도 가능한 나라이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한국은 바이 앤 홀드 10년짜리 채권 투자해서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도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한국이 지금 급속한 노령화라든지 저성장 이런 국면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길을 가는 국면이 있고 만에 하나 일본의 국면을 가면 우리가 1% 0%의 예금 금리 시대가 수년 안에 도래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3%의 채권 만약 10년이면 앞으로 10년간 3% 확정, 20년짜리면 20년간 3% 확정이면은 만약에 10년 뒤나 5년 뒤에 시중금리가 1% 0%로 간다고 하면 현재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매매 한 1년 내지 1년 반 관점에서 금리 내려가면 매매하는 중간에 파는 것도 매력적이고 또 여건에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도 한국은 채권은 좀 좋은 투자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약간 좀 가슴이 아픈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장기 우하향하고 있고 늙어가는 나라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를 채권 측면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희망하고 이상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것과 반대로 완전 현실적인 투자이고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해지를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씁쓸하긴 합니다. 고정희님이 우리 저희 지금 GB 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 대표님이 올해 1월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나 봐요. 네. 2년 전 발행한 채권을 사서 이자 수익, 할인 차익, 매매 차익 챙기라고 전략을 짜주시던데 아직도 유효한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존 우리가 표현이 그런데 채권은 이제 만약에 1년짜리, 2년짜리 채권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발행되는 1, 2년짜리 만기짜리 채권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기발행된 채권인데 만기가 한 1년 남은 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1년짜리 채권이지만 지금 발행된 채권보다 기발행되어 있는 잔존 만기 1년 남은 채권을 제가 투자하기를 권유드리는 건데 그 연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한 3, 4년 전에 발행됐다고 하면 그 당시에 금리가 낮을 때 뭐 예금금리 1% 미만 있잖아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높게 와 있기 때문에 잔존 만기 1년 남은 짜리 채권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그때보다는 가격이 하락해 있겠죠. 100원짜리라고 하면은 뭐 한 95원 이렇게 되어 있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95원짜리면은 지금 그 잔존 만기 1년짜리 채권을 사면은 100원에 사는 게 아니라 95원에 살 수가 있겠죠. 5% 할인된 채권을. 그러면 95원에 사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저희가 무조건 원본으로 돌려받거든요. 그럼 100원을 돌려받는 거죠. 즉 95원에 사서 만기가 되면은 100원 돌려받게 이 5%만큼이 할인 차익이 되고 이 할인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게다가 잔존 만기 1년 남은 것만큼의 이자도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잔존 만기 한 1년 내에 남은 한국의 단기 채권과 미국의 단기 채권 모두 다 어떤 절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돈과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만기까지 가니까 그냥 원본을 돌려받고 할인 차익 돌려받는 거니까 상당히 틈새로서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비과세, 그 절세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한 3개월 뒤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채권 시장 파장도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경제 여건이 아마도 금투세 유예 내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행은 못할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뭐 일정 부분은 부정적인데 완전 부정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별 국채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 전액 비과세였는데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 분리과세 같은 세금을 일정 내는 분리과세의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예금은 우리가 예금으로 비교해보면 아주 클리어합니다. 네. 예금은 우리가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렇죠. 네. 반면에 채권의 매매 차익과 배당소 매매 차익은 분리과세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비과세보다는 나빠지지만은 예금보다는 여전히 일정 부분 매력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 분리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채권은. 그렇죠. 이건 이제 채권 시장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국내 상장 채권 ETF와 또 우리가 해외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배당과 가격 차익 모두가 그 ETF와 펀드 안에 녹아 있는데 토탈 리턴 녹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배당 소득세 종합소득세에 잡혀왔어요. 근데 그게 배당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20% 딱 내고 분리과세로 잡히는 거니까 오히려 채권 ETF와 채권 펀드는 매력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차익 실현을 할 때 기준으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주식 투자자들만 이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그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기 네. 종류별로 이제 살펴봤고 이거를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도 채권 종류가 많죠. 그렇죠. 뭐 국채, 공사채, 그렇죠. 은행채, 뭐 사는 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일단은 보통 이제 우리가 채권을 여러분들 일단 아까 저 이대호 사회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주식 우리가 추천하시는 분한테 종목 듣지 말고 공부하시라고 했는데 방법을 채권도 알아야죠. 100% 동일합니다. 어허. 그냥 우리가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테크니컬한 얘기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채권 투자를 하시다면 반드시 채권 공부를 좀 먼저 선행을 하시고 하면 좋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채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채권의 가장 두 가지 큰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만기가 짧은 게 좋냐 긴 게 좋냐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은 싱글 A 트리플 A부터 D까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발행한 사람들의 어떤 신용이죠. 그러면 발행한 사람들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고 그다음에 회사채고. 물론 이제 정부에 준하는 공사채 같은 것도 있지만은 큰 그림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국채 한국에서 국채는 트리플 A고 미국에서 국채는 트리플 A죠. 근데 예를 들면은 준정부채 뭐 한전이나 은행채 같은 경우는 안전은 하지만 국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국채보다 좀 등급이 낮이 뭐 예를 들면 더블 A라든지 싱글 A가 될 거고 또 그다음에 회사채는 또 발행한 기업들의 신용도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확인 못했지만 아마 더블 A 정도는 될 거고 또 상당수의 재무적으로 조금 에러가 있는 기업들은 뭐 트리플 B나 더블 B 이렇게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원래 질문지에 없는 얘기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신용 등급에 따른 채권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언뜻 봐서는 동일한 채권이지만 얘들은 전혀 다른 채권이다. 그러니까 같은 신용 등급이어도요. 아니요. 그게 보다도 예. 그 제가 트리플 A 국채랑 등급이 낮은 회사채들은 네. 같은 채권이지만은 어떤 가격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량하냐 비우량하냐 이걸 떠나서 가격이 변동하는 메커니즘도 다르다는 거예요. 네, 완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이라 하면 국채를 생각하고 국채는 언제 좋니? 그리고 언제 가격이 올라가니 하면 경제가 나빠지면은 금리를 인하하게 됐고 시중금리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국채 투자 타이밍은 경기 정점에서 나빠질 때 투자하면 좋은 수익이 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져야 금리 내려가고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고. 예. 그런데 우리가 비우량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비우량한 회사채의 가격은 좀 표현이 그런데 주식과 비슷한 관점입니다. 저 주식은 이론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메커니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은 우리가 신용 등급은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부도 확률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다는 거는 부도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 근데 이 부도 리스크가 커진 게 경제가 나빠질수록 부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등급이 낮은 채권을 회피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100원짜리가 경제 쭉 나빠져서 지금 50원에 거래돼요. 아무도 안 사니까. 네. 근데 부도가 안 났어 지금까지. 근데 이제 경제가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럼 이 채권 가격은 당연히 이제 경제가 돌아서면 부도 리스크가 줄은 거니까 이 채권 가격은 원본 근처 쫙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큰 그림에서는 이자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지만은 가격적 메커니즘은 조금은 주식과 좀 더 가까운 속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성공 예감이 청취율도 안 나오고 청취자 다 막 외면하고 인기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채권을 발행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 드려도 안 사시겠어요? 그럼 저희가 한 10% 이자라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사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청취율이 엄청 올라. 인기 프로그램이 돼서 막 베스트 프로그램이 돼서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우리는 이자 한 3%만 주셔도 성공예감 채권을 사고 싶어요. 막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존에 채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수익이 수익 나는 나이 거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좋아져야 성장을 해야 우량해져야 채권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하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려야 될 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네. 뭐냐면은 아마도 증권사에 가시면은요 국채 금리보다 높은 채권들을 많이 권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하이힐드 채권일 수도 있겠네요. 하이힐드도 있고 일반 시중, 그러니까 하이힐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개별 회사채를 꽤 권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국채 금리가 지금 3% 초반인데 5%짜리 6%짜리 채권이 또 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물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금리 높은 게 좋은 거지만은 국채보다 금리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예를 들면 5%짜리 채권을 금융기관에 권했다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5%라는 거는 현재 국채금리 3%니까 요 국채금리가 차이 나는 2%는 이게 내가 떠안는 위험의 정도이구나.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시 경제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면 이렇게 위험이 많이 내포된 채권은 가능한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높은 금리가 그럼 언제 투자하면 좋겠니? 말씀드린 대로 경기 저점 근처에는 그런 채권 투자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채권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거 국채 수익률보다 2배, 3배 주는 거예요. 그는 그 정도 이자를 줘야만 빚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맞습니다. 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고. 3065님이 채권은 어디서 사나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게 참 채권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되게 다양해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다 이제 증권사 창구나 이런 데 가야만 했었는데 요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론으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개별 채권, 채권 ETF, 채권 펀드. 그러면 먼저 개별 채권은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혹시나 은행들 많이 거래하시니까 일단 개별 채권은 증권사를 가셔야 됩니다. 증권사를 가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꼭 창구가 아니라 모바일로도 HTS로 MTS로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채권 ETF. 채권 ETF도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고 마지막 주식처럼. 3번째 채권 펀드는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은행 증권사 모두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의 방법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방법론이 개별이든 ETF든 펀드든 모두 다 이론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증권사가 더 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모바일로도 거래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모바일로 너무 간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채권을 또 이제 단기 매매를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또 매매 거래 수수료를 올리는 증권사들만 좋은 일도 시키는 그렇죠. 것으로 있겠고요. 아까 잠깐 그 하이힐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하이힐드라는 게 채권 수익률이 높은 그러니까 위험성은 높지만 그래도 앞으로 개선될 것 같은 기업들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런 투자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 청취자님들이 하이힐드 채권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참고로 하이힐드 채권은 투자 부적격 채권을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에 지칭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한 트리플 B도 안 되는 WBR입니다. WB WBR부 채권을 되는. 하이힐드 채권이라 통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을 좀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개별 채권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 아무리 금리가 10% 20% 준다고 네, 해도 여러분 네.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주식과 달리 채권은 부도가 나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끝난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을 개별 채권 투자하는 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 저는 권하지 않고요. 설령 경제가 좋은 상황에서도 개별 채권을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하는 건 권하지 않고 단지 그럼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을 그럼 손대지 말아야 되니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해외 채권 펀드로요. 해외 채권 펀드로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집합 투자인 여러 가지 채권을 동시에 여러 종목을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네. 채권 펀드로 하이힐드 채권을 투자하는 거는 괜찮은 방법인데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국내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저는 패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이힐드 채권 펀드는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 펀드 내지 미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만 투자의 안테나에 갖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하이힐드 채권은 누가 뭐래도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부도 리스크거든요. 근데 국내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분산 투자가 어려워요. 반면 미국 하이힐드나 글로벌 하이힐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펀드를 까보면은 종목이 1000개 이상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투자되어 있는 종목의 비중도 0.5가 안 돼요. 즉 한 종목 부도나도 관계없어요. 아하, 분산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죠. 단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이나 미국 하이힐드 채권은 언제 투자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소프트 랜딩이 계속 앞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채권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채권의 수익은 크게 이자 수익과 가격으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소프트 랜딩이 되면은 가격은 별로 먹을 거 없지만 현재 이자가 7, 8% 나오거든요. 그럼 1년 보유하면 7, 8%가 나올 수 있는 룸이라는 거고 제일 투자의 라이트 타이밍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 높은 이자에다가 가격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고 뭐 좀 극단적인 예시입니다마는 2009년에 한 70% 났습니다. 1년간. 채권 수익이요? 예, 와. 채권 펀드 수익률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최악의 국면까지 갔다가 그렇죠.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 이제 채권이라는 게 또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가 나면 이제 게임이 끝이고 예전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아, 나는 분명히 채권을 샀는데 주식이 되어 있다고. 그게 법원 가서 뭐 출자 전환하라라는 이야기 가끔 뉴스에서 보는데 그 회사가 받을 빚을 그렇죠. 그냥 투자자들이 다 자본으로 전환하세요. 어차피 이 회사 빚 못 갚습니다. 자본으로 전환을 해서 그 회사 살아나는지 한번 기다려나 보세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도 위험을 좀 각자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어휴,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GB 투자자문 마경환 대표 통해서 채권 투자 또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